지금 24년 만에 IMF 때보다 더 물가 폭등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매매율도 IMF 때보다 더 낮아요. 주택 매매율도 낮고 물가 폭등률도 IMF 때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 전에 2, 3년 전부터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책을 내면서 내환 위기가 올 것 같다. 내환 위기. 책도 냈고 내환 위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외환 위기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사태는 내환 위기입니다. 내환 위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외환 위기였고요. 이번에 내환 위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내수시장 대붕괴 사태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던 상당수의 자영업체 그리고 뭐 기타 등등등 내수에 있던 기업들은 원가를 견디지 못하고 상당수가 부도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고 부동산 시장이든 내수 위기 때문에 내환 위기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지뢰가 될 게 두 가지 금융권의 지뢰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NCR 증권사 PF 대출이 이번에 대규모 부실 폭탄이 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 부실 폭탄 대형 폭탄이 될 게 보험사 IFRS 17 폭탄이 터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비 없는 경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 책들 뒤에 있는 책들의 주장이었던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는 상세히 디테일한 자료를 제가 확보하지는 못했는데 마침 7월 28일 날 어느 정도 거시적인 자료들은 제 책에 다 공개를 해놨지만 이런 추론으로 책을 냈지만 저 디레버링이나 바젤3 모멘트에서 근데 이거에 대해 상세하게 지금 어느 업체가 위험하고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제일 문제는 뭐냐? 금융감독원이에요. 지금 제일 코미디가 되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금융감독원이라는 자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업계하고 정관예우로 됐는지 추론이지만 상당히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시민인지 기업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게 어떤 게 분간이 안 되냐? 제일 게 일단은 뭐 재벌들 관계 계열사 이번에 자본 잠식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재벌 계열사 자본 잠식 상태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이게 앞으로 언론에 안 나왔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자본 잠식된 거에 모기업 주기업들이 연대 보증해 놨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연대 보증해 놨어요. 이거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연대 보증한 얘기가 없어요. 지금 유튜버의 특정 몇몇 주식 브로커 방송이라고 할게요. 브로커 방송들은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어요.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은 이 위험성을 정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이거에 대해 제재를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한테 공개를 한 적도 없고.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에 후순위채라든지 자본 적정성 인정한 후순위채라든지 선순위채, 후순위채, 코코본드 자본이 뭐예요? 허위라는 거예요. 이런 허위 공시된 게 연결 재무제표에 허위 공시된 게 지금 밝히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계속 상장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모기업 문제가 연쇄 부도로 문제가 터지면 두산과 옛날 두산건설 사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핵심 자산이 흔들려요. 두산건설 때문에 두산중공업 부도설 파다하게 퍼지는 것 같죠. 그전에 리만 때 동양그룹하고 전부 다 해체됐습니다. 이게 GS부터 시작해서 많은 족벌과도 여기 연결되어 있는데 아무 말도 안 나오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의 제대로 된 금융시장에 대한 감시 기능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그러니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금융실명제 국가 아니에요. 전자실명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라는 건 본인이 실명을 확인해야지 대출과 대환 업무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자실명 국가예요. 전자는 조작이라든지 편취, 사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금융실명제를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업무를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자료들이 근거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료들이 신용평가사에서 나오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이 아니고 총론이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가 아니고 신용평가사 자료들이 지금 신용 있게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그 금융평가 L실의 이혜리 선임연구원님하고 김기필 금융평가본부 금융평가 1실장님에게 감히 허락을 받고 회사 리포트를 하나 공개합니다. 그 중에 증권사. 업체명도 다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일을 사실은 금감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신용평가사가 금감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알 수 있는 게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의 기본적인 업무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지금 공무원 집단이 아닙니다. 공공기관도 아니고 민영 집단이에요, 지금. 이거 연쇄부도 납니다. 터집니다. 추론으로. 감히 알 수 있는데 족볼가 이번에 자본 장식했던 회사 어떤 식으로든 이번 불경기 오면서 내수붕괴 오면서 분명히 연쇄 반응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코코본드, 하이브리드 채권에 대해서도 신용평가사의 자료가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금강원 이런 반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지금 앞으로 자본시장에서 어떤 재산, 시민들, 세금 내는 시민들이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봐도 금융감독원에서 보호해야 될 주요 업무들이 보험부터 시작해서 증권사까지 이걸 책임지냐. 제가 볼 때는 이거 전부 다 국민 세금을 메꾸자는 얘기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사실상 자본시장의 강자들, 이른바 기업의 편에서 있는 거지, 편취할 수 있는 기업 편에 있는 거지, 사실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장하거나 보존하는 측면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정확한 자료가 나오고 상세하게 지도 업무가 게시된 걸 신뢰를 줘야 되는데, 자본시장 자체가 어떻게 돼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연쇄 붕괴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식의 업계하고 타협이 사실은 전관예우 때문에 벌어진, 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 회장으로 가 있고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그 부회장으로 가 있는 이 기가 막힌 사태가 사실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엄중한 사태에서도 업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고소 고발을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예방 조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게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금융감독원의 지위가 너무 높고 그 권한이 막대하기 때문에 한 개인에 대해서 영향력이라든지 한 기업에 대해서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비판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누구나 보면 알겠지만 이거 황당한 일입니다. 아니, 그 보험사에 돈을 맡길 수 있냐? 자본시장에서 어디 믿을 데가 없다는 게, 이게 비대면으로 모든 걸 승인한다는 자체도 이게 금융실명제 국가에서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나온 이 자료를 허락을 받고 이거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지금 동향을 보면 국내 부동산 2022년 들어서 금리 인상 통화 긴축 때문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 확산되고 있고, 유동성 축소, 지정학적인 리스크 장기화, 경기 둔화가 국내외 부동산 경기 전반이 하강률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비수도권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등등등인데, 그래서 자본 규모별 증권사 부동산 익스포저 리스크를 점검하는데 초대형사, 대형사, 중형사인데 부동산 우발 채권, 대출 채권, 사모 채권 등등으로 익스포저 넓게 분포되어 있답니다. 여기서 지금 요게 이분들이 부동산 익스포저를 나눈 건데 충격적이게도 여러분이 봤을 때 제일 위험한 집단이 어딜까요? 초대형사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초대형사. 여기에 회사 이름도 다 나옵니다. 지금 그만큼 수수료 많이 가져가고 지금까지 많이 가져왔겠죠. 자기 자본 이미 한계 상황 이런 게 메리츠, 현대차 증권, 다월증권입니다. 사업 초기 단계 익스포저 비중이 높은 거는 사업 자금을 빌려준 거죠. 에쿼티라고 그러죠. BNK, 이베스트, 하이증권입니다. 중무순위 비중이 높은 거는 하이, BNK, 다월, 현대차. 여기서 두 번 들어가는 게 다월증권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드리면 메리츠, 현대차, 다월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 이베스트, BNK가 다 두 번씩 들어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위험 익스포저가 높은 거는요, 토대형 증권사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저 밑은 게 대형, 그다음에 중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세상에 보니까 임계치 상해 들어가시는 건데,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부동산 경기 리스크 2019년에 이미 발표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때도 메리츠, 하이, 하나 대신 NH 비율이 엄청 앞으로 재앙이죠. 항상 2019년에도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나이스 심평에서 잘 나와 있는데, 잘 알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뭐 하고 있었냐 이거죠. 신용평가사가 더 금융감독원보다 더 도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면은 이거 이건 일개 개인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문제가 국가적으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집단에 대해서. 이미 업계 전반이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우발채부가 많고 PF 비중이 증권사가 높아요? 높은 수수료 때문에. 그러면 이거 지도 감독하는데 어디에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특히 금융감독원.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이거죠.
그리고 더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IMF 터진 다음에 금융권 임원이나 임직원 월급이 200% 상승했어요. IMF 터진 다음에. 리만 터진 다음에 금융권 월급만 20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금융권 기준 지금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어요. 각종 복지 제도하고. 그에 비해서 같은 중공업 업체에 있었던 평균 임금은 12%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평균이 5,500밖에 안 돼요. 중공업이. 업계 전체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그러면 한국에서 부가가치 땀 흘려 일하는 생산성 기업보다 부가가치 기업이 더 많은 부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은 제조업이 아니고 금융권의 부실을 막아주냐고 세금이 쓰였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가 있겠냐고요. 이번에도 세계경제 위기라 어쩔 수 없이. 아니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 금융권의 공적 자원으로 금융권 전체 임직원 월급만 200%씩 올라갑니다. 10년 사이에. 내가 말씀드린 외환위기 아닙니다. 뇌환위기라고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제가 작년에 스태그플레이션 올 거다. 에그플레이션 공포가 닥칠 거다. 바깥 만원 시대가 될 거다. 이거 사실은 금융권에서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저는 천재나 신이 아닙니다. 책에 써놨던 일정대로 가는 거 제가 천재라 그런 거 아닙니다. 업계에서 이미 사전에 다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융노예 사냥질이 시작된 거예요. 몇 년 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미리 폭로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나올 불황의 이름은 대차대조표 불황.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는 내환위기입니다. 내환동맥경화라고 그러죠. 그때 나올 때 이제는 국가 채무를 증가시켜서 이걸 이걸 이제 리레버리징이 그때 벌어지는데 얼마만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왔을 땐 전 어깨가 로비예요.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잖아요. 1년 전에. 항상 언제 얘기해? 추론으로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명목 가격하고 실제 가격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업 가치라든지 개인의 부동산이나 자산 가치가 시장 명목 가격에서 실제 가치로 평가절하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눈만 뜨면 뭐하냐? 다 파는 거야. 대차대조표 불황이 어떤 거냐 그러면 간단하게 내일 어음 못 막으면 망해. 그럼 어떻게 해? 다 팔아야 돼. 다 팔아. 근데 시장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DSR로 대출이 안 나옵니다. 캐시플로우가 없는 데는 현금을 구할 수 없어요. 이걸 제가 폭로한 거예요. 앞으로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져? 기업들 부도나기 시작하고 부실 여파하고 다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은 알면서 벌어지는 겁니다. 국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하겠는데 사실은 국민들의 미래 세금을 자기들의 부실의 현금으로 땜빵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보험사나 이런 데서 임직원들하고 오너가 알맹이만 쏙 빼놓고 다 빨아간 거예요. 부실 덩어리만 던져놓고. 지금 박살나고 있는 겁니다. 자산시장. IMF 이후에 최하라니까 거래량이. 부동산 거래량이. 대기업들 왜 쓰러지는데? 연대보증했으니까 족볼가 기업들. 거기 상당수가 아니 족볼가가 운영하면은 큰 부자 된다며. 그 기업 이름을 뭐라 그래? 차본장식. 이름을 뭐라고? 차본장식 기업. 족볼가는 황제고 기업을 무능하게 그러니까 기업을 갖고 있고 그 기관 기업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야. 자기 회사에 족볼가 개인 회사에 그 개인 회사 상당수가 뭐야? 얼마나 유능한지 자본장식 기업. 한국에서 이야기를 안 하지. 자, 30대 기업의 31% 재무부실이에요. 3분의 1이 사라져야 된다고. 지금 이거 2015년부터 업계 다 공개한 비밀입니다. 이제 터지는 거 왜? 경제 위기가 터졌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 얘네들 사기친 다음에 하는 거 있잖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 터진 다음에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러나 이제 이거라는 겁니다. 어디로? 이거로.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데. 해외 부동산 자산도 투자해놨죠. 리츠니문이. 개 박살나고 있죠, 지금. 연초대 20% 하락했고요. 기준 역전도 됐고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리스크를 24개 증권사 익스를 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2023월 말 기준 자본 4조 이상 8개, 미래, NH, 한투, 삼성, KB, 하나, 메리츠. 이 중에 위험한데 어디? 메리츠가 항상 걸리죠, 메리츠. 초대형사로는 키움, 대신, 하나, 유안타, 교보, 신용, 현대차, BNK인데 여기 나오신 게 있죠. BNK하고 현대차 여기 나오죠. 5천억 미만이 1조 미만인 유진, 이베스트, DB, 다올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올. 지역도 아는데 초대형사들은 지금 수도권에 몰려 있고요. 대형사도 마찬가지인데 자 지금 위험한데 어디에? 초대형사하고 중형사죠. 지금 전부 다 세종에 몰빵을 했습니다.
세종시 몰빵을 했는데 다른 것들도 지금 초대형사 물건 구성을 보면 오피스텔, 주거용 부동산, 호텔, 콘도, 리테일, 물류센터 등. 그러니까 지금 요거죠. 이게 불안하지. 그래서 지금 국내 주택 고위험 익스포저 지역이 나왔습니다. 어디죠? 대구, 세종, 대전, 부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위 지역 3개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매매 종합지수가 하위 지역 세종, 대구, 대전이 되겠고 여기 겹치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 주택 매매 거래량 대구, 세종, 부산입니다. 세종, 대구, 대전, 대구, 세종, 부산. 앞으로 주택 소비 심리에서 망하고 있는 데가 세종, 대구, 전남. 지금 아파트값 경락률 떨어진 데 어디예요? 대구, 울산, 부산. 중공업 미분야 주택수 대구, 부산, 대전. 아파트 입주 물량 인천, 대구, 대전입니다. 아마 이 동네가 제일 이번 내환 위기 때 가격 폭락률이 정말 날 거예요. 대구는 지옥의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대구, 부산은 경상도는 지옥의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저축은행 PF 연체율이 얼마 2009년에 10.4%에서 1년 사이에 25%로 급격히 증가한 바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경기 들어가면은 얼마 만에 터지냐? 1년 정도 되면은 어쩔 수 없다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금리 환경이 단기 부채로 갖고 와서 장기로 차입했기 때문에 장기 자본으로 증권사 전체 차입 부채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부동산 대출이 단기 자금 갖고 와서 장기 자금을 빌려줬기 때문에 무슨 사태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밖에 없어요? 2009년 저축은행 사태하고 비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이거 정말 놀라운 보고서입니다. 야, 이런 걸 이렇게 보고서를 어떻게 썼을까? 보통 요새 보고서가 그냥 자기들끼리 돌려보려고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것도 많은데 여기 진짜 영혼을 담아 쓰신 것 같아요.